법무부가 일선검찰청 형사부에서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뒤 선거와 부패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내나 논란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가상화폐 거래소 숫자나 범죄 건수, 피해 규모 등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값급 등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가 현 정부 들어 40배에 뛰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된 것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이 처한 입장을 중국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TS가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년 만에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며 자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세종이 아닌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식약처 등 6개 기관 공무원도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올해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새끼 6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개체 수가 최소 74마리로 늘어 등산객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작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이른바 6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뜻합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검찰 형사부는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반드시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검찰은 6대 범죄 수사로 손이 묶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발까지 묶일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로 보이긴 합니다만 과연 부작용은 없을지 먼저 최민식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조직 개편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개편안은 앞으로 부패와 선거 등 6대 중요범죄 수사는 일선검찰청 반부패 수사부나 공공수사부에서만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선 형사부 중 한 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지방청 형사부가 정권 수사를 했던 걸 겨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사건 수사무말 혐의로 기소한 건 수원지검 형사 3부였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 5부가 맡아 수사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기소한 것도 전주지검 형사 3부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어떻게 검찰 조직을 개편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검찰의 손발이 묶인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 수사는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의견 수렴하랬더니 문서를 유출했다며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출근길에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이 보도된 것을 놓고 검찰만큼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은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문건이 유출됐다며 창피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받아든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공문을 보니 앞으로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형사부 사건까지 일일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면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도 지방의 수억대 사기 범죄까지 총장 허가를 받으면 범죄 수사가 적체돼 일반인들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청의 한 부장검사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하명 수사만 하란 소리냐고 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무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말해 집단 움직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내부 업무 분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오늘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검찰 형사부는 이 6대 범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의 허락을 맡아라. 검찰 형사부가 논란이 됐는데 이 검찰 형사부라는 곳은 뭐라는 데입니까? 네, 일단 검찰의 부서 중 하나입니다. 예. 이 고소, 고발, 일반 국민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예.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당연하게도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사부 우대화 강화 정책이 수없이 많이 나온 것도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앞으로 형사부가 어떤 특정한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수사는 하고 싶으면 막 하는 겁니까, 그럼? 네, 일단 검사 개개인이 법률에 따라서 인지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발장이 들어오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물론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보고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중대한 경우 당연히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보고를 하는 것과 이 수사를 하기도 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서 흔히 보듯이 검찰과 지휘부가 뭐 싸우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법무부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검사들이 말하듯이 정말로 이건 수사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네, 이제 일부 검사들은 이제 권력형 비리 이런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이 다소 극단적인 해석이라는 의견이 좀 많고요. 일단 피해자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상 그 이상을 새롭게 수사하기는 좀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 10억 원의 횡령 범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횡령한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계속 수사해서 다 밝혀내야 되겠죠.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수사입니다. 이 검찰이 직접 포착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일단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너무 이제 과한 해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 말단 검사의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이런 해석은 좀 차치해 두고서라도 일단 예.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죠? 이 첫 번째로는 수사의 신속성입니다. 이 검사가 6대 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수사를 신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보고 단계가 최소한 5가지가 됩니다. 이 형사부장, 차장검사,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그리고 다시 이제 대검으로 넘어가서 대검의 형사부장, 검찰총장까지 일반적인 루트가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다시 승인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수사가 또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네, 이 두 번째로는 정권에서 임명하는 검찰총장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같은 이 권력과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를 이 정치적 중립을 만약 의심받는 검찰총장이 올 경우 이런 사건을 쉽게 승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김태훈 기자와 같은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현 정부의 철학은 검찰의 힘을 상당히 지금보다 빼야 한다 이제 이러는 거죠. 자, 그러나 뭐 빈대 잡겠다고 혹시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닌지 지금쯤 한 번쯤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값이 장중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야당이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6개 정부 부처에 물어봤더니 단 한 곳도 거래소 현황이나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고 답한 곳이 없었습니다. 대책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전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 4년, 정부 여당은 2030 표심을 의식해 조심스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대원칙이 그러자 국민의힘이 먼저 가상화폐 TF를 만들었고 6개 정부 부처에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질의했습니다. 먼저 법무부에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몇 건이나 되는지를 물었더니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수백 개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유사수신, 이른바 먹튀와 해킹 피해도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9월 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 업무 제휴를 하지 못한 거래소를 퇴출하는 특근법이 시행되는데 그 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정비조차도 요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6개 부처의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물었더니 5곳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의 규제 강화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1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한 달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알트코인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 상황은 김지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3,850만 원 선까지 추락한 비트코인. 오후 들어 4천만 원 선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달 14일 8,200만 원 가까이 갔던 최고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2일 541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70만 원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들도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띄우는 도지코인도 지난 8일 889원까지 올랐다가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총 3위인 리플은 지난달 14일 2,495원을 기록했다가 1,000원대로 60% 가까이 폭락했고 4분의 1로 쪼그라든 알트코인까지 속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당국의 규제가 지속될 거란 전망 속에 국내 시중은행들의 실명계좌 거부로 거래소 무더기 폐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더 큰 폭락장이 올 거란 비관론이 제기되지만 거품이 빠지는 조정 국면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불가피하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세 속에 출렁이면서 코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 그 자체입니다. 지난 3, 4월 전례 없는 강세장 속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공포심을 넘어서 이제는 체념한 듯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코인에 투자한 30대 노모 씨. 최고점에 뛰어든 노 씨는 투자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됐지만 손실률이 마이너스 60%에 달합니다. 이제 좀 어렵게 모은 돈이라 이제 보면 좀 맨날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좀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 봐 그래서 많이 참고 있습니다. 5월 들어 순식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40% 넘게 떨어진 데다 하루에도 20% 가까이 폭락을 거듭하는 탓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지금 손쓸 겨를도 없이 몇 달 월급이 날아가 버리니까. 계층 이동의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코인마저 폭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의 좌절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갭 투자 같은 것도 거의 실질적으로 막혀버렸으니까 코인밖에 없어서 거기에다가 몰빵을 했던 건데 굉장히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 4월 윤성수 금융위원장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게 후회된다는 자조 섞인 체념의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 심리를 측정하는 비트코인 지수는 최근 역대 2위 수준에 해당하는 극단적 공포까지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세금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기준 금액을 좀 높여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당내 특히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겠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준 집값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는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출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도록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 원, 재산세 기준은 6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세부담을 줄여주자고 했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노선 조정에 진통을 겪는 사이 이슈 선점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연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특히 종부세 완화에 대한 친문 진영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종부세 문제는요. 이건 그냥 갑니다. 국민 96%는 종부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만 부과하는 안, 12억 상향안, 그리고 12억으로 올리되 공제 기준을 9억으로 삼는 안 등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설득할 방침입니다. 당초 내일 예정이던 정책의총도 목요일로 이틀 미뤄졌지만 종부세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는 당내 거부감이 커 의견 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이죠.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이 4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급등에 공시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자 이를 버거워하는 납세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478건으로 1년 전보다 6배 급증했습니다. 노인네들이 소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빚내갖고 또 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달라고 해서 워낙 세금이 과하니까 나눠서 내도 사실 힘들어요.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현 정부 4년 만에 40배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까지 끌어올리면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분납 신청 기준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용산과 강남, 서초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신청자가 늘었지만 성북과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도 급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급속적으로 빨리 오르고 그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새로이 편입되거나 또는 이제 연금생활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돈 또 큰 부담이거든요. 은퇴자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납세자나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세부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옮기면 낮은 경쟁률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을 두고 지난 한 주 내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옮기지도 않고 이런 특혜를 본 부처와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원칙이 있기는 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1월 세종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 공고입니다. 특별공급 자격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기관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은 세종시가 아닌 충청북도 소재. 세종시 이전이 아닌데도 특공 자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뭐 그때 대상이었다고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내로 그때부터 근무했던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지금의 식약처가 오송으로 옮긴 건 2010년. 당시 식약청은 오송의 주택 공급이나 정주 여건이 나빠 세종시 특공이 필요하다며 행복청에 직접 특공 자격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공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식약청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지금의 질병청 등 6개 기관이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시행되면 특별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급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대. 지난달엔 최고 6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보통 7억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나와 있는 거 3층 같은 경우 6억 7천. 상식에 어긋난 세종시 특공 남발로 공무원들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오늘도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38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늘어나서 또 걱정입니다. 세종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대구 유흥업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집단 감염 추세는 여러모로 걱정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안에서는 방역요원들의 환경검체 채취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2일 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처음 확진된 뒤 이틀 만에 교사 5명과 원생 8명, 가족 등 19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마스크를 대부분 꼈지만 이제 취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데. 대구에서는 오늘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40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닷새 만에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업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자체도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도 오늘 7곳이 추가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 15곳은 모두 외국인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 61명 가운데 51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흥업 종사자들은 주로 합숙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숙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 지역 발생 확진자 513명 가운데 수도권은 274명, 비수도권은 239명이었습니다. 그동안 30% 수준이었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늘면서 전국적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이제 사흘 뒤부터는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 예약률이 56%,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면서 상반기에 1,300만 명 백신 접종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백신을 놓는 방안까지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은 월요일인 오늘부터 사실상 본격 재개됐습니다. 60세에서 74세 911만 명은 사흘 뒤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데 접종 예약률이 56%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집중되는 평일에 매일 30만 명 이상 접종해야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우려한 저조한 예약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도 화이자를 맞고 싶습니다. 화이자가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여당은 접종 완료자에게 경로당 등의 시설 출입 제한을 푸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희망하면 누구든 백신을 맞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백신이 헛되이 또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막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 제한 없이 좀 풀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부터 희망하면 백신을 접종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고령층에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회분이 들어오고 31일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처음 국내로 반입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음원 판매량을 기록한 음악에 주어지는 톱셀링송도 수상했는데요. 2년 전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경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임선희 기자입니다. Dynamite BTS! 방탄소년단이 카디비, 위켄드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톱셀링송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음원 판매량을 기록한 음악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Really an honor to be the winner of such a significant title. We wanted to share some fresh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Dynamite, and we think this award is proof that we achieved that goal. BTS는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후보에 올랐던 4개 부문 모두 트로피를 거머쥐며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톱셀링송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 수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앨범 전체가 아니고 단일곡에 대한 인디평가가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노래 자체로서 평가를 높이 받았기 때문에 SNS 영향력이 가장 큰 가수에게 주어지는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며 팬클럽 아미에게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Let's continue to stay connected as always. Army, we love you! 방탄소년단은 오늘 시상식에서 신곡 버터의 첫 무대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사전 녹화로 제작했지만 검은 정장을 맞춰 입고 빌보드 레드카펫과 시상식 무대처럼 연출한 공간에서 깔끔한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네, 또 한 번 새 역사를 써내려간 BTS의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춤에서도 또 뮤직비디오에서도 남다름이 보인다는 건데 이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 또한 탁월했다는 찬사가 나옵니다. 글로벌 대세 BTS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BTS를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린 다이너마이트.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로 다시 1위에 오르며 2위를 지킨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핫백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빌보드 역사상 5팀 중 하나가 됐죠. Life Goes On은 62년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핫백 1위에 오른 한국어 곡입니다. 이렇게 불과 석 달 안에 빌보드 핫백 1위를 3번 차지한 건 1970년대 비지스 이후 처음이었죠. BTS가 차트를 석권한 비결은 무엇보다 독보적인 음악과 퍼포먼스. 영미권 트렌드에 맞춘 음악을 과감히 시도하면서 K-팝을 대표하는 칼군무에 맞춰 세계인의 귀와 눈을 사로잡은 거죠.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외모의 매력이라든가 뮤직비디오의 완성도, 또 칼군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팬덤 아미 역시 BTS가 차트를 석권하는 이유입니다. Thank you, Army, for giving us this award 4 years in a row.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압도적인 음원 판매량과 유튜브 조회수로 아미는 BTS의 날개가 돼주고 있죠. 중소기획사 출신으로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BTS가 데뷔 초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했던 게 강력한 팬덤을 낳은 기반이 됐습니다. 해외에선 BTS가 승승장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성장과 희망을 담은 음악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BTS를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하며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에 친정, 연결, 자기 포용이라는 메시지에 충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아이돌을 넘어 아티스트로 평가받으며 K-팝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음악 시장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BTS. 그들의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만취한 여성이 몰던 외제 승용차가 공사 현장을 덮치면서 새벽 작업을 진행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가벼운 상처를 입은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자 까맣게 탄 차량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공사 현장에 돌진한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사고 차량은 공사 중이던 크레인을 들이받은 뒤 약 2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작업을 돕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가요, 작업하고 있는 인부를 먼저 치고 공사하고 있는 차량을 치고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지하철 2호선 방음벽 교체를 위해 뚝섬역 인근 도로 2, 3차선을 막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만취 상태로 돌진한 차량을 막진 못했습니다. 사고를 낸 31살 여성 운전자 권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지만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119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 상대방 그 여성 기사분은 아주 말짱하게 걸어 나오더라고. 경찰은 운전자 권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운전 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어제도 이어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희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돔이 잘 잡힌다는 명당을 찾아서 헤매는 낚시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30m 높이 절벽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영도구 앞바다의 갯바위입니다. 낚시 장비를 맨 남성이 높이 30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을 위태롭게 내려갑니다. 위험하진 않아요? 고급 생선인 참돔이 잘 잡히면서 낚시객들 사이에 이른바 명당으로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어제 70대 낚시객의 추락 사고도 있었지만 오늘도 대여를 낚으려는 낚시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잡으러 오셨어요? 낚시객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모습은 방파제 테트라포드와 해상국립공원 등 출입금지구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어제 새벽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몰래 들어간 낚시객 15명이 붙잡혔습니다. 갯바위 등에서 벌어지는 연안 안전사고는 해마다 전국에서 600여 건에 이릅니다. 위험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낚시를 하고 본인들은 안전하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해경은 갯바위나 방파제 추락 사고가 나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안전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에 재택근무와 화상수업 등 온라인 활동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피해 호소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한번 속도를 재어보니까 통신사가 약속한 인터넷 속도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착이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자이너 이모 씨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2년 전부터 전송 속도 1GB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최근 속도가 느려져 불만입니다. 접수가 있는 거는 1기가잖아요. 초당 1기가. 그런데 현저하게 낮게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속도를 재봤습니다. 0.1기가, 즉 100메가도 안 나옵니다. 정상 1기가와 비교해보니 고화질 4K 동영상을 재생할 때 중간중간 끊기고 영화 한 편 내려봤는데도 5배가량 시간이 더 걸립니다.
1기가 인터넷 요금 6만 원을 내고 10분의 1 수준 속도를 제공받은 셈. 여기가 근처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죠. 코로나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통신사 인터넷 속도에 불만도 커지는데 뭐지? 분명 10기가를 쓰고 있는데 500메가도 아니고 100메가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통신사에 문제를 제기해도 고객 탓을 하거나 특정 젠더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따지면 제속도가 나도록 조치해줍니다. 그냥 인터넷 속도가 안 나와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그냥 바로 속도가 나와서 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음은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혹시 속도 측정하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속도 측정을 해주시면. 업계에서 많은 소비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인터넷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비싼 요금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일부 업체가 초고속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까지 무리하게 개통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실증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인터넷 속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0% 늘었고 정부는 뒤늦게 통신업체들과 공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장되는 속도라든지 품질이나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가 보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보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 빠르게 10배 빠른 기가인 탐사. 소비자 탐사대 황민주입니다. 황사가 또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이 중국의 공장 가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같은 잦은 황사 때문일까요? 아직 한 해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는데 올 들어 우리나라에 내려진 미세먼지 특보가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황사에 뒤덮여 한강 너머 건물은 뿌옇게 형태만 보입니다. 맑은 날 이곳 남산 중턱에서 잘 보이던 롯데월드 타워도 황사에 시야가 가려져 흐릿합니다. 안구건조증 같이 뻑뻑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목도 칼칼하고 아침에 막 이제 가래 같은 것도 좀 색깔이 안 좋게 누렇게 나고.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져 오후 6시 서울은 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경기도도 27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황사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서울의 황사 관측 일수는 13일로 이대로라면 15일을 기록한 지난 2015년을 뛰어넘어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황사 영향으로 내일은 흑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5km 상공으로 영하 2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보 역시 올해는 벌써 438번 발령돼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2018년에 412건을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이후 올해 공장을 재가동한 것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들이 새끼 6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어미곰 4마리가 나왔는데 이 올모에 앞발이 잘리거나 사람 나이로는 이른이 된 어미곰도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출산 소식 최은영 기자입니다. 새끼곰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가슴에 반달 무늬가 선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지리산 반달 가슴곰입니다. 어미곰도 2012년 야생에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모두 7마리를 출산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올무에 앞발이 잘리는 사고를 겪었는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끼를 낳았습니다. 지난 2004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뒤 지리산에 방사된 18살의 어미곰은 사람 나이로는 70대 고령임에도 출산했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동명기간인 1, 2월 사이 200에서 400g 크기의 새끼를 낳는데 올해는 어미곰 4마리가 6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를 더하면 현재까지 지리산과 덕이산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최소 74마리로 추정됩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반달가슴곰이 민가에 내려오거나 등산객들과 마주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등산객들에게 샛길은 피하고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됐는데 오늘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떤 내정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도 우리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앞으로 대중국 외교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동안 침묵하던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남중국해 등이 포함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중국의 반발이 있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자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신장, 홍콩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이렇게 반발한 건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결속하며 압박을 강화한 데 대한 강한 경계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모레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방미 성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정당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다음 달 새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신진들이 약진하면서 당내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권 주자들이 경륜과 참신함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여기에 일부 대선 주자 배후설까지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편으로 후보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퍽 재밌기도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며 신진 당권주자 응원에 나서자 나경원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짐을 잔뜩 실은 화물차를 끌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중진의 경륜을 강조한 겁니다.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자 김은혜 의원은 노후 경유차를 몰면 과태료가 나온다며 미니밴에 대선 주자를 태워 축제를 벌이겠다고 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깨끗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전기차의 장점을 내세워 반박했습니다. 신진 후보들의 선전에 유승민 전 의원 배후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김웅, 김은혜, 이준석 3인의 토론회장에 유 전 의원이 찾은 걸 거론하며 신진 후보들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10년 가까이 정치 언저리에서 이제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의 대결로 판을 다시 짜보려고 나왔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내게는 계파 정치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발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삼선의 김태흠 의원은 비난하고 탈당한 것이 이준석식 감사의 표현이었냐며 노회한 정치인 뺨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나경원식 경륜이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는 루카센코 대통령이 27년째 집권 중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 뉴스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의 여객기를 전투기로 협박해서 착륙시켰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 170명이 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We received the announcement from the captain saying, we received a call from Belarusian Air Force saying that we have to land with emergency. 기내에 폭발물이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폭탄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신 야권 성향의 언론인
라만 프라타세비치가 타고 있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하자 벨라루스군이 전투기까지 띄워 협박하며 강제로 착륙시킨 겁니다. Отныне ни одному человеку из любой страны мира, который совершает полет над Белоруссией, не гарантирована даже базов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프라타세비치는 지난해 8월에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추적을 당해왔습니다. Very tired. We were 8 hours there. We didn't get any information what happened. 27년째 집권 중인 루카셴코는 옛 소련의 비밀 경찰 KGB를 재건해 권력 유지에 이용하고 있어 퇴진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외국 국적 여객기를 공중 납치한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우리 외교에서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김대중 부시 첫 회담이 꼽힙니다. 김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고집했고 부시가 거부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합니다. 부시는 김 대통령을 디스맨, 이 양반점으로 불러서 하대 논란도 일었죠. 나중에 외교부 장관이 된 수행호는 김 대통령의 표정이 매우 어둡고 슬펐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김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디스맨이 친근감의 표시였다지만 불쾌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을 이지맨이라고 불렀고 미국 측 통역이 쉬운 상대라고 옮겼습니다. 우리 측이 부랴부랴 편안한 상대라고 바로잡았지만 한동안 구설수에 올랐죠.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브라더, 즉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브라더의 줄임말 브로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화기애애한 순간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바이든의 권유로 한국전, 참전, 노병의 양쪽의 두 정상이 반무릎으로 몸을 낮춰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당장 일본에서 푸대접 논란이 컸던 스가 바이든 회담과 여러모로 비교됐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할 만큼 환대받은 것이 과연 외교력의 승리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가 총리는 빈손으로 갔고 문 대통령은 44조 원 투자 보따리를 든 우리 기업 대표들을 대동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워 땡큐를 연발하는 모습은 우리 기업들이 정작 국내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새삼 돌아보게 했습니다. 기업 열의 9이 문재인 정부가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고 토로한 바로 그 현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44조 원과 자꾸 대비되는 숫자가 55만 명입니다. 정부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열심히 띄웠지만 미국은 우리 군 55만 명분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그것도 미군과 접촉하느니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이죠. 대통령이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라고 반기기엔 턱없는 분량입니다. 이번에 우리 외교가 미중 사이 줄타기에서 미국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갔고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대차 대조표, 그 속사정과 실속이 드러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44조 원과 55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비 소식이 자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점 염두에 두고 한 주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황사, 강풍, 우박 소식까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는 내일 새벽 중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겠고요. 오전에는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오후 중으로 그치면서 내리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는 황사가 섞인 황사비이기 때문에 비 맞는 일이 없도록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비 덕분에 황사가 오래가지는 않겠는데요. 오후에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특보도 내려지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